내가 계속 은행에 다녔잖아요. 처음 결혼할 때부터. 그이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이는 군대에서 주는 병참장교 쌀 주는 것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. 병참장교가 이거 부하들 줘야지 이거 째째하게 가져오면 내가 은행에 다니면 밥 먹으니까 부하들한테 그렇다고 안 가져오고 감빵 하나 그 병참장교면 뭐 얼마나 그런 감방 하나 나 맛 안 보고 집 잡은 안 딴 거로 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. 그렇게 저녁 되고 언제고 저 양반하고 나하고 저기 지금 사진 둘이 저기 근데 둘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보기가 좋았대요.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그림이 보기 좋아서 쳐다보고 그랬는데요. 라디오를 사와서 금방 안 보고 며칠 그냥 놔뒀다가 그날 아침에 FM에 틀어놓고 음악 듣다가 정번이 들이닥쳤어요. 저 집에 들이닥치더니 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 보더니 뭐 이 집엔 책도 없네 그러더라고요. 책도 없네 그러면서 내려오더니 말 위에 있는 라디오를 들고 간 거예요. 그게 이북방송 들었다는 증거, 그 FM에 교정해 놓은 게. 재판정에 딱 가보니까 밖으로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 굉장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호철 검사가 전부가 군인이에요. 판사도 군인이고. 그런데 그 검사가 질문하는 게 너희들 강령은 뭐냐, 이력당은 어떻게 조직했냐, 이게 아니야. 다방에서 몇 번 만났냐, 아무개는 3번 만났던데 너는 왜 한 번 만났대냐, 이런 시시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간첩도 우리 집 아빠가 보냈다고 그러고 이제 쫙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야. 그 재판정에서는 그냥 자기네대로 쓴 그 각본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넌 직결해. 아무도 안 보니까. 비밀 재판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. 군인들만 총대 메고 있고 딱 가족 한 명씩 한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맘먹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아빠가 이제 자기 고문당한 걸 얘기를 해요. 처음에 데려다 놓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1차 때 때문에 어항에 어항에 넣는 물고기 들여다보듯이 맨날 학생들 뭐만 있으면 잡으려고 보고 그러던데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. 그러니까 자기네도 수긍을 하면서 그냥 그때는 견딜만 하더래요. 그 침면하는 거. 그러더니 나중에는 각본 딱 가지고 와서 4월 달에 민청학년 사건을 딱 발표하고 5월 2일 날 붙들려갔어요. 이 사람은.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더니 나중에 각본을 딱 가지고 오더니 그때는 뭐 아무튼 뭐 2번만 돌리면 이게 파열돼서 죽을 것 같고 자기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다고. 그걸 다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 그 겁니다. 그리고 5월 2일 날 들어갔는데 5월 6일 날 와호증이라는 그 저기도 있어요. 지금 와호증이라는 그 누워도 좋다는, 교도소에서 누워도 좋다는 걸 받았어요. 얼마나 사람을 진리게 놨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4일 나흘 만에.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좀 그렇더니 딱 각본 가지고 와서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문 받은 얘기를 또렷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재판 그냥 딴 사람 거 듣지 않았어요. 내 남편이 간첩도 보냈다고 지금 4인 지도부고 중요한 상태니까 어떤 거나 그것만 보면 딴 거는 내 남편이 이렇게 엉터리면 딴 거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. 그 재판 과정으로 봐도 이 문호철이 검사 자체도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라고도 생각지도 않아요.
뭐 인혁당 만든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. 그러면 변호사가 있다가 변론에 뭐라 그러냐면 철옥은 동생이 아니다. 여기 아까 신문에도 그런 말 나오더라고. 철옥은 진철옥, 연철옥 많은 게 있고 혁신계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혁신계는 아주 엄연히 구별해서 존재했고 우리나라에도 혁신정당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공산주의로 뭐냐. 이 사람들 진짜 모두 선량한 내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변호사직을 내놔도 좋다 그랬어요. 재판을 딱 하고는 변호사님하고 화이팅 했어요. 절대 이건 뭐 기사할 수도 없다 그러고. 그러고 나왔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.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. 저희들은 10년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인혁당에 묶여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아내입니다. 존재하지 않는 인혁당을 조작하여 국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법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만천하에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 부디 저희들의 남편을 정치 재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. 이름 없고 힘 없고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정치 재물로 삼는다면 그 재물 위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이 피더라도 향기 없는 꽃이요 빛깔 없는 꽃이요 생명력이 없는 꽃일 것입니다. 죽이고 난 다음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. 만약 포기하신다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준 결과가 될 것입니다. 역사의 길이 남을 살인자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. 저희들의 남편은 주교도 아니요 변호사도 아니요 시인도 아니요 교수도 아니요 목사도 아닙니다. 따라서 인혁당원도 아닙니다. 이름 없고 힘 없고 짓눌린 선량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. 더 이상 저희들은 사형이라는 몸서리치는 말을 들을 기력이 없습니다. 피를 토하는 아픔과 절망을 의식하며 여러분 앞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. 1974년 12월 5일. 그러니까 그 주기경님이 나를 알아보시더라고요. 인혁당 대표 그러면서 그때는 젊고 이뻤는데 지금 막 돌아가셔서 기억망을 하고 시큼하게 가니까 주기경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어요. 그 슬픈 속에서도. 그랬는데 주기경님 기다리는데 늦게 안 들어오시더라고. 어디 갔다 오신지. 근데 저녁에 늦게 12시 다 돼서 만나 뵙고 부탁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잤는데 꿈에 세상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맨 뒷칸에 우리 집 아빠 얼굴이 빈 차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마지막에 그것도 또렷하지도 않고 희미하게 싹 지나가는 꿈을 꿨어. 너무 불길하지 않아요. 기차 타는 게 안 좋다고 그런 속설인데. 그래갖고 우리 딸이 애들도 오고 우리 딸이 그 아마 그걸 알아보고 누가 동엄마가 전화를 해서 뭐 주겠다는데 알아보는데 이제 그 어디다 대고 알아보니까 누구냐고 그래 신문상가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알았다고 거기 전화해서 우리 제부가 날 데리고 그냥 가자고 해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나는 교도소도 그냥 집에 와서 쓰러지고 우리 딸이 엄마 와서 그렇게 쓰러진 거 보고 우리 딸이 18살 난 게 그냥 교도소로 막 그냥 갔대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이모부가 또 따라갔겠지. 날 데려왔다 따라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1년씩 못 봤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들여보내주는데 나도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쪽 어린 게 들어가서 아버지 시신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더래요. 그리고 막 보자고 내가 1년이나 우리 아버지 못 봤는데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
이 신경을 하다 차만 못 보여주고 그런데 뒤에 그 이모부가 오는데 이모부는 안 들이보내줘. 직접 가족이 안 하다가 애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곤란하니까 이모부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안 봐도 된다 이거 맞다 그러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왔어요. 가져왔는데 나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조금만 더 내가 울면 그냥 진짜 정신 놓겠다 할 때 그냥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하고 그냥 그러던 게 기억이 사람이 이래서 기절을 하는 거야. 나는 아무리 기절 좀 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래서 사람이 기절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신부님들랑 기독교 회관의 목사님들 이해동 목사님 저 문 목사님 있죠. 그 동생분 문동환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들의 서투른 기도가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가톨릭식, 그 종교식, 또 유교식 세 가지로 다 하고 아무튼 그 당시 한 서너 달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생각나는 대로 이제 나 어디 가면 나 어디 가면 당신을 만나겠나? 나 이제 어디 가면 당신을 만나겠나? 아침에 뒤돌아보며 헤어져. 나갈 때마저 나와. 아침에 뒤돌아보며 헤어져. 해주면 만나던 당신. 그리고 산소에 그때는 뭐가 모르는지 남편이 죽으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린 것 같으니까 저기 버스나 그런 거 사람들 못 만나 택시 타고 산소에 다녔어요. 산소에 가면 아무튼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박정희 살인마 천벌을 받아라. 하늘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 한 번 하면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. 그래서 3번씩 막 박정희 살인마 천벌 받으라. 정말 나쁜 놈 박정희 진짜 지독한 놈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.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? 이게 그냥 말이 그렇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이라 안 여기고 사람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 봐도 저 몸이 좋아서 저러고 다니나 싶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져서 딱 보면 박정희 사진 저기 딱 붙어 있잖아. 야 이 쥐새끼 같은 놈 새끼야. 니까짓 게 뭔데 얘 8사람을 죽이냐 이게. 조그만 놈 새끼가 내가 말이야. 이북말은 쥐고 장 찍을 나오도 없다 그래 저건 사람 보고는. 예? 니까짓 게 뭔데 죽였냐고 그러고 그러면 그 형사들 보고 야 내 목에도 새끼줄 걸어. 너희 가타 모독죄로 걸어 내가. 그러면 12시나 다 될 때 그렇게 막 진짜 땡깡 부린 거지. 그러면 형사들이 이 사법 형사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파출소 형사가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내가 나오자마자 박정희 살인마, 인혁당 조작이다, 민복이 살인마. 그리고 이제 외치고 그러면 이 순경 아저씨가 아유 아주머니 자는 사람 다 깨는데 그러지.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. 자는 사람 깨는 게 문제냐. 8명을 그냥 죄도 없이 다 죽였는데 예? 그냥 그러면 또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데리다 집에까지 주는 거예요. 와서 명예회복하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명예회복하라 그러고 뒤에도 뭐 이제 한다 그러고 그러면 참석도 하고 뭐 글도 쓰라 그러면 써내기도 했는데
와가지고 명예회복 그 뭐 신청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다.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남편 명예를 회복해 준다냐 내가. 나 이놈 세상 뒤집어 엎고 싶어 내가. 힘이 없어서 내가 못 뒤집어 엎지.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. 이게 뒤집어 엎고 싶어. 힘 없어서 난 못하는데 내 남편이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며. 그 명예를 왜 회복을 해 이러고 오거지를 내가 부렸어요. 그리고 그거 안 냈어요. 그러니까 재판할 때까지 나는 그거 나 누구 한 두 사람 세 사람 안 냈어. 저 재판할 때 나가서 그 가족 증언할 때 나가서 이자 얘기했던 거 그냥 변호사가 이름만 물어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다 판사가 그거 호소한 거 문지금도 나왔어. 변호사한테 다 제출해 놨으니까 다 있다고.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검사는 구형도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저기 나 할 말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주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기회 안 줘서 말 더 못하고 그 재판에는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좀 섭섭했댔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려운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그래도 그건 안 그러면 이것들이 검찰이 다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재심 청구할 때 우리 명예 회복하려고 재심 청구하지 말고 너희 명예 대법원 너희 명예 회복하라고 그랬어요. 내가 그 글 써 어디다 내라 그랬는데 써서 그렇게 내긴 했어. 떨어졌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해줬으면 좋겠어.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. 네. 그리고 아니 박정희의 딸이라고 무조건 미워할 수는 없죠. 사람이. 그렇죠? 뭐 자기 부모를 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랬으면 자기도 사람이면 아무리 아버지가 한 일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더군다나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.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다 알아야죠. 진짜 20년 했다고 뭐 저 안철수 씨 뭐 정치 안 했다고 얕잡아 보는데 웃기지도 않잖아. 20년이나 한 게 그거 하나 자기 자신의 마음 정리도 못하고 아주 나는 걔 바보 같아요. 20년이나 대통령 하겠다는 게 어떻게 그런 마음의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뒤에서 누가 써줄 따라다니는 바지씨들 난 다 바보 같아. 예? 저들도 머리 있고 공부하고 다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걸 따라다니냐 이거야 내 얘기. 그 써준 거 그냥 읽고 응? 읽고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내빼버리고 응? 그리고 뭐 사과하면 어쩌고 하면서 왜 정수장학회 나오고는 지금 또 저러고 돌아다녀. 그러니까 말만 안 되는 거지. 응? 그러니까 걔가 대통령 되면 유신 체제 다시 올까봐 겁나는 거예요. 나는 실질적으로 겁나요. 아니 딴 사람들은 뭐 아무리 그럴까 그러지만은 우리 당해본 사람은 백성들 뭐 아무리 옳고 그래도 소용없어. 말 못해요. 어떻게 해? 나 이제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나.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나. 아침에 뒤돌아보며 헤어져 해지면 만나던 당신을 그리워 보고 싶어 기다리다 반기던 나 이젠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나. 지난번 호련히 끌려간 당신을 1년을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며 그래도 반갑게 만날 그 벅찬 행복을 꿈꾸며 기다려왔건만 나 이젠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며 기다리도 오지 않을 당신을 나 어찌 그리워 참을 수 있겠는가.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오직 당신의 사랑이었는데 이제 당신이 없는 나에게 무슨 힘이 남아있겠나. 여보
놓지 않던 당신의 차디찬 여인선을 꼭 쥔 채로 그 옆에 웃음 지으며 편히 눕고 싶소. 1975년 4월 18일. 하늘은 맑고 푸른데 내 가슴은 미어지도록 아프고 슬프구나. 밧줄에 묶여 개나리꽃 활짝 핀 교도소들을 지나가던 당신. 문틈으로 담비야 막내 이름 하고 소리 지르면 놀라 반기며 그 하얀 얼굴에 웃음 짓고 2번 3번 뒷걸음질하며 매정한 간수들에게 등을 또 밀리면서도 거듭거듭 뒤돌아보던 나의 소중한 당신. 또 한참을 문틈에 눈을 받고 기다리느라면 멀리서부터 묶인 선을 흔들어 보이며 웃음 짓던 그리운 당신. 번개처럼 지나가는 순간을 위해 전날부터 가슴 부풀어 밤새우고 간수들과 싸우며 울며 사정하며 가슴 저리며 두 눈이 아프도록 지켜보던 그 문틈 그 눈. 꼭 감은 두 눈, 열어볼 수 없이 굳게 닫힌 입, 자국으로 얼룩진 여인 온몸 싸늘하게 차디찬 시체로 좁은 나뭇가게 담겨 544 우홍선이란 이름표를 달고 1년 만에 내 앞에 돌아온 당신. 내 손을 놓지 않던 희고 여인 차디찬 그 손잡고 같이 가지 못한 나 눈만 뜨면 울부짖는 가여운 고아가 되었네. 4월 20일 아침. 바람이 분다. 그 푸르고 맑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간다. 비가 오려나 보다. 우리 하나이 주고 북망에 있더라도 비오는 날 창가에 서서 꼭 만날 것이라던 당신. 나 이제 비오는 창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면 정녕 당신은 와줄 것인가.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당신이 나를 부르는 소리. 나 이젠 비오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 보다. 비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, 비는 우리들의 사랑의 고향. 아니 어디에 꼭 살아 있을 것만 같다. 그렇다. 아무리 흉악한 살인마일지라도 어떻게 당신을 아까워서 죽일 수 있었겠나. 어디 당신만은 살려두었을 것이다. 내 살아 당신을 보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리라. 4월 21일. 당신의 어린 아들이 탄식하며 일어나네. 아, 가슴 아파라. 저 어린 것의 가슴은 나처럼 아픈 모양이다. 어떻게 저 멍들은 가슴을 달래줄까. 당신을 잃은 슬픔으로 어린 아들의 아버지 잃은 슬픔을 내모르고 있었구나. 내 아들아, 이 어미를 용서하여라. 내 친척 부르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라. 4월 22일. 아버지는 죄가 없다 한 마지막 당신의 피 맺힌 유언은 당신의 어린 아들에게 오늘 아침 두 손 꼭 잡고 전하였소. 비록 당신은 갔으나 당신의 소박한 꿈은 영원히 살아 오늘의 길이 피어나리라.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꾸나.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너의 아버지, 떳떳한 너의 아버지, 결백한 너의 아버지, 다정한 너의 아버지, 우리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꾸나. 나 힘없고 약한 아녀자에게 슬픈 녹두리밖에 할 수 없음이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구나. 세월아 가거라. 빨리 가거라. 내 슬픔 안고 빨리 가거라. 멀리 세월아 가거라.
들었어요. 내가 계속 은행에 다녔잖아요. 처음 결혼할 때부터. 그이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이는 군대에서 주는 병참장교 쌀 주는 것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. 병참장교가 이거 부하들 줘야지 이거 째째하게 가져오면 내가 은행에 다니면 밥 먹으니까 부하들한테 그렇다고 안 가져오고 감빵 하나 그 병참장교면 뭐 얼마나 그런 감방 하나 나 맛 안 보고 집 잡은 안 딴 거로 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. 그렇게 저녁 되고 언제고 저 양반하고 나하고 저기 지금 사진 저기인데 둘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보기가 좋았대요.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그림이 보기 좋아서 쳐다보고 그랬는데요. 라디오를 사와서 금방 안 보고 며칠 그냥 놔뒀다가 그날 아침에 FM에 틀어놓고 음악 듣다가 정번이 들이닥쳤어요. 저 집에 들이닥치더니 다 이렇게 올라가면 다 보더니 뭐 이 집엔 책도 없네 그러더라고요. 책도 없네 그러면서 내려오더니 마을에 있는 라디오를 그래갖고 우리 딸이 애들도 오고 우리 딸이 아마 그걸 알아보고 누가 동엄마가 전화를 해서 뭐 주겠다는 데인데 알아보는데 이제 어디다 대고 알아보니까 누구냐 그러더래. 신문사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알았다고 거기 전화해서 우리 제부가 날 데리고 그냥 가자고 해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나는 교도소도 그냥 집에 와서 쓰러지고 우리 딸이 엄마 와서 그렇게 쓰러진 거 보고 우리 딸이 18살 난 게 그냥 교도소로 막 그냥 갔대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모부가 또 따라갔겠지. 날 데려왔다 따라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1년씩 못 봤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들여보내주는데 나도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쪽 어린 게 들어가서 아버지 시신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주더래요. 그리고 막 보자고 내가 1년이나 우리 아버지 못 봤는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신경을 하다 차마 못 보여주고 그런데 뒤에 그 이모부가 오는데 이모부는 안 들이보내줘. 직접 가족이 안 하다가 애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곤란하니까 이모부를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안 봐도 된다 이거 맞다 그러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왔어요. 가져왔는데 나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조금만 더 내가 울면 그냥 진짜 정신 놓겠다 할 때 그냥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하고 그냥 그러던 게 기억이 사람이 이래서 기절을 하는 거야. 나는 아무리 기절 좀 하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래서 사람이 기절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뭐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게 와호증이라는 저기도 있어요 지금. 와호증이라는 누워도 좋다는 교도소에서 누워도 좋다는 걸 받아. 얼마나 사람을 진리게 놨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4일 나흘 만에.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좀 그렇더니 딱 학번 가지고 와서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문 받은 얘기를 또렷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재판 그냥 딴 사람 거 듣지 않았어요. 내 남편이 간첩도 보냈다고 지금 4인 지도부고 중요한 상태니까 어떤 거나 그것만 보면 딴 거는 내 남편이 이렇게 엉터리면 딴 거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. 그 재판 과정으로 봐도 이 문호철이 검사 자체도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도 생각지도 않아요.
뭐 인혁당 만든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. 그러면 변호사가 있다가 변론에 뭐라 그러냐면 철옥은 동생이 아니다. 여기 아까 신문에도 그런 말 나오더라고. 철옥은 진철옥, 연철옥 많은 게 있고 혁신계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혁신계는 아주 엄연히 구별해서 존재했고 우리나라에도 혁신정당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공산주의로 뭐냐. 이 사람들 진짜 모두 선량한 내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변호사직을 내놔도 좋다 그랬어요. 재판을 딱 하고는 변호사님하고 화이팅 했어요. 절대 이건 뭐 기사할 수도 없다 그러고. 그러고 나왔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들은 살고 싶습니다.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. 저희들은 10년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작된 인혁당에 묶여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아내입니다. 존재하지 않는 인혁당을 조작하여 북괴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법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만천하에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부디 저희들의 남편을 정치 재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. 이름 없고 힘 없고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정치 재물로 삼는다면 그 재물 위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이 피더라도 향기 없는 꽃이요 빛깔 없는 꽃이요 생명력이 없는 꽃일 것입니다. 죽이고 난 다음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. 만약 포기하신다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준 결과가 될 것입니다. 역사의 길이 남을 살인자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. 저희들의 남편은 주교도 아니요, 변호사도 아니요, 시인도 아니요, 교수도 아니요, 목사도 아닙니다. 따라서 인혁당원도 아닙니다. 이름 없고 힘 없고 짓눌린 선량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. 더 이상 저희들은 사형이라는 몸서리치는 말을 들을 기력이 없습니다. 피를 토하는 아픔과 절망을 의식하며 여러분 앞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. 1974년 12월 5일. 그러니까 그 주기경님이 나를 알아보시더라고요. 인혁당 대표 그러면서 그때는 젊고 이뻤는데 지금 막 돌아가셔서 기억망을 하고 시큼하게 가니까 주기경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어요. 그 슬픈 속에서도. 그랬는데 주기경님이 기다리는데 늦게 안 들어오시더라고. 어디 갔다 오신지. 근데 저녁에 늦게 12시 다 돼서 만나 뵙고 부탁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잤는데 꿈에 세상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맨 뒷칸에 우리 집 아빠 얼굴이 빈 차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마지막에 그것도 또렷하지도 않고 희미하게 싹 지나가는 꿈을 꿨어. 너무 불길하지 않아요. 기차 타는 게 안 좋다고 그런 속설이네. 그리고 간 거예요. 그게 이북방송 들었다는 증거고 그 FM에 교정해 놓은 게 재판정에 딱 가보니까 밖으로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 굉장한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호철 검사가 전문가 군인이에요. 판사도 군인이고. 그런데 그 검사가 질문하는 게 너희들 강령은 뭐냐, 인혁당은 어떻게 조직했냐, 이게 아니야. 다방에서 몇 번 만났냐, 아무개는 3번 만났던데 너는 왜 한 번 만났대냐, 이런 시시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간첩도 우리 집 아빠가 보냈다고 그러고 이제 쫙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야. 그 재판정에서는 그냥 자기네대로 쓴 그 각본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넌 직결해. 아무도 안 보니까. 비밀 재판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. 군인들만 총대 메고 있고 딱 가족 한 명씩 한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맘먹고 내용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아빠가 이제 자기 고문당한 걸 얘기를 해요. 처음에
데려다 놓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1차 때 때문에 어항에 어항에 넣는 물고기 들여다보듯이 맨날 학생들 뭐만 있으면 잡으려고 보고 그러던데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도 수긍을 하면서 그냥 그때는 견딜만 하더래 그 치매라는 거. 그러더니 나중에는 각본 딱 가지고 와서 4월 달에 민청학년 사건을 딱 발표하고 5월 2일 날 붙들려갔어 이 사람은.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더니 나중에 각본을 딱 가지고 오더니 그때는 뭐 아무튼 뭐 2번만 돌리면 이게 파열돼서 죽을 것 같고 자기 3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다고 그걸 다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 그 겁니다. 그리고 5월 2일 날 붙들려갔는데 5월 6일 날